대체 왜 우리 중국이 아닌 한국이요? 당신네 걸프국들 후회할 짓 하지 마시오. 중국이 중동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자본이 단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2026년 에너지 대전쟁의 시대, 진짜 승자는 칼을 든 자도 돈을 쥔 자도 아니었죠. 4월 8일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 정보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GCC 걸프국 6개국 대사들이 패권국들을 외면한 채 한국 국회로 집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일촉즉발의 상황. 그들은 왜 세계 강대국들을 제쳐두고 오직 대한민국만을 선택한 것일까요? 중국이 수천조 원의 거대 자본을 쏟아붓고도 열지 못한 그들의 굳게 닫힌 문을 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열어젖힌 것일까요? 그 회의실에서 오간 소름 돋는 그 비밀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일궈온 남자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는 군사 강국도 아니었고 산유국도 아니었죠.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건 힘이라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죠. 중동의 왕들이 중국을 외면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6나라가 한꺼번에 말입니다. 제 이름은 장웨이핑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에서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 22년을 일해왔죠. 원유 수급 전략, 해상물류, 중동 에너지 외교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칭화대에서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받던 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22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죠. 상부는 저를 믿었고 동료들은 저를 따랐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자부심, 그것이 저를 버티게 해준 전부였죠. 그 자부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보고서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서류를 넘기며 가볍게 잡담을 나누던 간부들이 그날만큼은 입을 닫고 있었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이 오가던 그 물길이 완전히 끊겼고 전 세계 원유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죠.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가까이가 그 해협을 통과합니다. 위기라면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숫자는 언제나 답을 줍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료를 펼쳤죠. 현재 비축유 기준으로 90일치 공급이 가능합니다. 대체 루트를 병행하면 120일까지 버틸 수 있고 러시아 파이프라인 추가 협의도 진행 중이죠. 현재 상황은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위원장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장분석관? 예, 확신합니다.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듯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숫자다. 숫자 앞에서 사람들은 안정을 찾는다. 22년 동안 제가 배운 진리였죠. 그런데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정보 담당 부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낮았죠. 보고 드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걸프 6개국 대사가 전원 한국을 방문한 것이 외교 채널을 통해 교차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다시 돌렸습니다. 걸프 6개국, 전원,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중동 에너지 판도의 핵심을 쥐고 있는 6나라가 지금 이 봉쇄 위기 한가운데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중동 6개국이 움직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 이건 외교 일정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즉시 눌렀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 없이 판단하지 않는다.
전부입니까? 옆자리 간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전부 확인되었습니다. 술렁임이 퍼졌죠. 한쪽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다른 쪽에서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미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읽었죠. 당혹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회의실에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의 얼굴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입니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저도 속으로 같은 걸 묻고 있었죠.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군사 강국도 아니고요. 정유 기술이 뛰어나고 산업 기반이 탄탄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가 막힌 이 상황에 중동 6나라가 한꺼번에 달려갈 이유가 한국에 있다는 겁니까? 한국이 우선 공급 대상이 됐다는 뜻 아닙니까? 이 봉쇄 상황에서요? 젊은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방향이 그쪽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건 이 자리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중국과 중동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투자와 협력, 외교적 신뢰의 역사가 있죠. 6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움직인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공급 구조의 변화를 논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하지만 장 분석관, 지금 이 타이밍이 심상치 않다는 건 인정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가 막힌 바로 지금 6나라가 동시에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 목소리는 젊고 날카로웠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답했죠. 우연인지 아닌지는 데이터가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하나의 외교적 움직임일 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회의실이 정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제 가슴속은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혼자 서서 다시 그 숫자를 떠올렸죠. 6나라, 동시에 한국으로 호르무즈가 막힌 바로 지금. 겉으로는 침착하게 정리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뭔가가 어긋난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수천 번의 위기를 분석해온 직감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2년 동안 저를 지켜온 원칙이었죠.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 순간 두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줄이었죠. 걸프 측 실무진, 서울에서 한국 정유사와 긴급 협의 중 확인.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외교 대사만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실무진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국 정유사와 긴급 협의를요. 호르무즈가 막힌 이 순간에 제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죠.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리 부관, 지금 당장 한국 정유 설비 현황 전부 뽑아오십시오. 생산 능력, 저장 용량, 수출 루트 전부 다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지금 바로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그날도 회색이었죠. 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저는 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리 부관이 가져온 자료를 펼치는 순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정유 설비 규모, 하루 처리 능력, 글로벌 공급망 연결 구조, 제가 알고 있던 숫자와 달랐습니다. 훨씬 달랐죠. 저는 그 자료를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 질문이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펼쳐놓은 자료는 아침이 돼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밤에 일하지 않죠. 22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머릿속을 비웁니다. 감정도 비우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눈으로 숫자를 보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죠.
자료를 덮었다가 다시 펼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창밖이 어둑하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그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죠. 한국의 정유 설비 현황. 리부관이 밤새 긁어모은 자료였습니다. 울산, 여수, 인천, 대산. 한국에는 대형 정유 단지가 4곳 있습니다. 하루 원유 처리 능력은 330만 배럴에 달하죠. 저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된 숫자로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죠. 세계 6위 수준의 정제 능력입니다. 단순히 원유를 사서 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원유를 받아서 가공하고 전 세계로 내보내는 나라였습니다. 항공유, 경유, 나프타, 윤활유. 한국이 만들어내는 석유 제품들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죠. 일본이 쓰고 동남아가 쓰고 중동 일부 국가들도 한국산 정제품을 씁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중동 관계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S-오일의 최대 주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는 한국 정유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죠. 쿠웨이트 역시 한국과의 정유 협력 역사가 20년이 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엮여있는 관계다. 중동이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이 중동 원유를 정제해서 세계로 내보내는 구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엮여있다고 해서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했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리 부관을 불렀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 물동량 변화 추이, 지금 당장 뽑아오십시오. 그리고 중동 각국과 한국 사이의 방산협력 현황도 함께입니다. 리 부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방산협력까지 말씀이십니까? 그건 에너지 분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내가 요청한 자료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는 에너지만이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맞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는 저도 몰랐죠. 1시간 뒤, 리 부관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봉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 그래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물동량이 크게 움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였죠. 한국으로 향하는 흐름이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체 루트를 찾아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항목을 한참 들여다봤죠. 리 부관, 이 우회 루트, 다른 나라들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물량이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지금 어느 루트입니까?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체 송유관이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오만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루트죠. 사우디도 홍해 쪽 우회 경로를 일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우회 루트가 한국에 우선적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를 돌려보내고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죠. 방산협력 현황.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궁방공 시스템을 수출했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방산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입술이 조금씩 굳어지는 걸 느꼈죠.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사면서 신뢰를 쌓았죠. 위기 때마다 공급망을 유지하면서 파트너십을 증명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죠. 중국은 중동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인프라를 깔았고 자금을 댔고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 힘으로 중동을 묶어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터지자 그들이 향한 곳은 한국이었어요. 돈과 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선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죠. 직접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걸프 지역 외교 라인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고위 인사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전략기획국장 알만수리. 10년 전 국제 에너지 포럼에서 처음 만난 이후 몇 차례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마주한 인물이었죠. 직접적인 친분은 아니었지만 채널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연결을 요청했죠. 2시간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 분석관,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나치게 차분했죠. 알만수리 국장,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귀국을 포함한 걸프 6개국의 한국 방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교적 협력 논의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봉쇄 상황이 진행 중인 지금 이 시점에 6나라가 동시에 같은 목적지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한 외교 일정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은 우연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씀을 믿기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알만수리 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걸프 지역의 관계가 어떤지 국장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도 아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을 향한 소통 없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고 나서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상대방이 그 무게를 느끼기를 바랐죠. 10년 전의 알만술이라면 이 지점에서 조금은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는 달랐습니다. 장 분석관, 각국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이쪽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불편했죠. 이번 결정은 이미 내려진 사안입니다. 장 분석관,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협의 중이 아닙니다. 논의 중이 아니었죠. 이미 결정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를 고려하지도 않고 저는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더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불안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논의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그 마지막 문장이 귓속에 맴돌았죠.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10년치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는 건 그 결정이 단순히 실무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윗선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 도심이 내려다 보였죠. 수천만 명이 움직이는 이 도시에서 지금 이 순간 에너지 공급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는 22년 동안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허를 찔린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제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입니까? 돈도 아닙니다. 힘도 아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을 갖지 못한 채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봐야 했죠. 제가 놓친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아직 그 답이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직감을 믿지 않습니다. 22년 동안 에너지 전략 분석을 해오면서 제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죠. 숫자만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직감은 감정에서 나오고 감정은 판단을 흐리죠. 데이터가 말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죠. 그런데 알만수리와의 통화가 끝난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도 데이터보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한 문장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상대방의 표현 방식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잠을 자려 누울 때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았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듯이 말했어요. 그 태도가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간밤에 리 부관이 추가로 올려놓은 자료가 있었죠.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고 바로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주요 국가별 에너지 수급 대응 현황.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각국의 움직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비축유를 풀기 시작했죠. 유럽은 노르웨이와 미국산 원유 수입을 급격히 늘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루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한국 항목에서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비축유를 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루트를 확대하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안정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뛰어다니는 동안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항목을 한참 들여다봤죠. 조용하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직 타격이 오지 않은 것이거나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타격이 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치를 더 들여다볼수록 그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 물동량이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리 부관을 불렀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 지금 어느 루트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리 부관이 자료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자체 송유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고 있고요. 사우디도 홍해 쪽 우회 경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우회 루트 물량이 한국 쪽으로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주요 수입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배분 비율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단순히 계약 물량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정된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조정됐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시장 논리라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쪽으로 물량이 몰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를 돌려보내고 혼자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부 분석팀 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죠. 분석관들이 뭔가를 미리 이야기하다가 제가 들어서자 입을 닫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자료를 펼쳤죠. 현황 보고 시작하십시오. 선임 분석관 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쇄 이후 물동량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예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한국으로 향하는 공급 우선순위가 높아진 정황이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장 흐름이 아니라 산유국 측에서 의도적으로 배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을 바라봤죠. 의도적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회 루트 배분 비율이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물량을 더 많이 사겠다는 나라보다 한국이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옆에 있던 또 다른 분석관 류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입수한 정보입니다만 걸프 측 내부에서 한국을 전략적 우선 공급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정보는 아니에요.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전략적 우선 공급 대상, 그 단어가 눈앞에 있었죠.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중국이 중동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중국이 깔아놓은 인프라가 얼마입니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국이 전략적 우선 공급 대상이 됐다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커지려는 것을 눌렀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는 분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 분석관, 여러 채널에서 같은 방향의 정보가 나오고 있다는 건 무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천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오지 않을 목소리였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러 채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노이즈가 있죠. 하나의 루머가 여러 채널을 통해 증폭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판단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류가 손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을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운용 인력 교육,
유지보수 협력까지 포함된 장기 패키지 형태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무기 거래와 다르죠?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납품된 천궁 방공 시스템, 사우디와 진행 중인 협력 논의, 이집트, 이라크와의 추가 협의 동향,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방산이 에너지와 연결된다는 논리, 그게 성립합니까?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두 가지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다시 눌렀죠.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확정 데이터가 나오는 즉시 보고하고 저는 자료를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정렬했죠. 걸프 6개국 대사 동시 방문, 실무진의 한국 정유사 긴급 협의, 우회 루트 우선 공급 정황, 방산 협력을 통한 장기 신뢰 구축, 그리고 알만수리의 그 한마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하나씩 보면 모두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동시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저는 분석관입니다. 패턴을 읽는 것이 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도를 펼쳤죠.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해상 루트, 우회 송유관 위치, 한국 정유 단지의 지리적 분포, 그것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북아시아 한가운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허브, 중동에서 오는 원유를 받아 정제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였죠. 저는 그 지리적 구조를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가공하고 분배하는 나라였죠. 그 역할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제서야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부였습니다. 위원장실에서 직접 걸려온 전화였죠. 장 분석관, 한국 관련 동향 파악이 어느 수준까지 됐습니까? 현재 여러 채널에서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확정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장 분석관, 위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건은 빠르게 정리돼야 합니다.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더 이상 에너지안보위원회 내부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섣부른 결론입니다. 압박을 받을수록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틀린 결론을 내죠. 저는 22년 동안 그 함정을 피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여야 했죠.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리 부관이 마지막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들어온 정보였죠. 저는 첫 줄을 읽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걸프 측 내부 회의록 일부 발췌, 한국을 에너지 공급 우선 대상 국가로 공식 분류하는 방안 논의됨, EU 장기 신뢰 파트너십 및 전략적 상호 의존 구조.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공식 분류, 장기 신뢰 파트너십, 전략적 상호 의존 구조. 이건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이기는 했지만 회의록 발췌라면 이야기가 달랐죠. 저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데이터가 하나씩 쌓여갈수록 제가 처음에 내린 판단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교 일정, 그 말이 이제는 스스로도 설득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료들을 다시 처음부터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읽었죠. 걸프 6개국 대사 동시 방문, 실무진 긴급 협의, 우회 루트 우선 공급, 방산 장기 협력, 전략적 우선 공급 대상 분류 논의. 이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보면 그림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요. 하지만 저는 그 선을 아직 긋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저를 지켜온 원칙이 있었으니까요.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원칙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베이징은 조용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국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를 펼쳐놓은 채로 의자에 앉은 그대로였죠. 얼마나 잤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고 목이 뻣뻣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책상 위의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간밤에 제가 연결하려 했던 선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죠. 잠을 자고 나서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앞에 앉았죠.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의 회의록 발췌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리 부관에게 3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그 회의록의 출처를 추가 확인할 것. 둘째, 다른 경로를 통해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지 교차 검증할 것. 셋째, 호르무즈 봉쇄 이후 한국의 실제 수급 안정 지수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 정리할 것이었죠. 리 부관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죠. 장 분석관님, 위원장실에서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 단어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위원장실로 향하는 복도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했죠. 위원장이 무엇을 물을지, 제가 무엇을 답해야 할지 아직 확정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답합니다. 위원장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위원장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는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부 에너지정보국 국장, 중앙위원회 전략자원 담당 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름만 알고 있는 상층부 인물 하나였죠. 저는 순간 이 자리의 무게를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었어요. 앉으십시오, 장 분석관.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걸프 6개국 동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 분석관은 현재 단순한 외교 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 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의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단순히 판단을 묻는 게 아니었죠. 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현재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판단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라고요. 국장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 별도로 입수한 자료입니다. 장 분석관도 봤으면 하죠.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여는 순간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죠. 제가 간밤에 받은 비공식 채널 자료와 방향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더 구체적이었고 출처가 달랐죠. 걸프 측 고위급 비공개 발언, 녹취 요약, 한국을 에너지 공급 우선 파트너로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복수의 국가에서 동시에요. 저는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이 자료의 신뢰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부위원장이 말했죠. 그리고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장 분석관,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기존 판단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냈죠. 22년 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항상 먼저 답을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즉각적인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죠. 변수가 존재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판단에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끄덕임이 납득의 끄덕임이 아니었죠. 확인의 끄덕임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장 분석관, 이 사안은 이제 위원회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등에 땀이 차 있다는 것을 느꼈죠.
복도를 걸으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죠.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분석팀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관련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증합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모델 전부 열어놓고 실제 수치와 대조하십시오. 오늘 안으로 끝냅니다. 천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존 모델을 전부 재검증한다는 건 그 모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입니까? 전제가 아닙니다. 확인이죠.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직접 수치를 들여다봤죠. 그날 오후 내내 분석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돌아갔습니다.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사이에서 수치 하나하나를 짚어나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쯤 지났을 때 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장 분석관님, 잠깐 보시겠습니까? 류가 노트북 화면을 내밀었죠. 그래프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쇄 이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 안정지수 비교였죠. 저는 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수급 안정지수는 봉쇄 이후 일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떨어졌습니다. 인도가 떨어졌죠. 유럽 일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어요. 수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수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류를 바라봤죠.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죠.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이 다른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장 분석관님,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제 수치를 대조했는데 한국 관련 부분에서 편차가 큽니다. 편차가 어느 방향입니까? 저희 모델이 한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실제 수치가 모델 예측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델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22년 동안 신뢰해온 모델이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틀린 숫자를 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죠. 원인이 뭡니까? 아직 분석 중입니다만 초기 설계 단계에서 한국의 정유 역할과 공급망, 내 위치를 단순 소비국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공급망의 중간 가공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델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단순 소비국 기준으로 분류했다. 저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류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저였습니다. 10년 전 제가 설계한 분석 모델이었어요. 한국을 에너지 공급망에서 단순히 원유를 구입하는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그 분류가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저는 천천히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작업 계속하십시오. 모델 재설계가 필요한 부분 전부 표시해놓고 팀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베이징의 하늘은 오늘도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기존 판단에 대한 상부의 의문 제기, 외부 채널에서 들어온 복수의 정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막 확인된 것, 우리의 분석 모델 자체가 한국을 잘못 분류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3가지가 동시에 쌓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당초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아직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인정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은 다릅니다. 확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리 부관이 마지막 검증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비공식 채널 회의록 발췌, 추가 경로에서 교차 확인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용이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한국을 전략적 우선 공급 대상으로 공식화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 부관도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창밖에서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리 부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죠.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프들, 수치들, 채널에서 들어온 정보들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죠. 한국은 단순 소비국이 아니다.
그 문장을 쓰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제 22년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제가 설계한 모델이 틀렸습니다. 그 모델 위에서 내린 수많은 판단들이 흔들렸죠. 저는 그 무게를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각이 올라오고 있었죠. 알고 싶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대체 어떤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인지, 어떻게 중동의 신뢰를 얻은 것인지, 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분석관으로서의 본능이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봤죠. 한국을 단순 소비국이 아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왔죠. 제가 그동안 노이즈로 분류했던 수치들이 신호였습니다. 무시했던 패턴들이 구조였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연결해가면서 조금씩 그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커질수록 저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안에서 중국의 위치가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중심이라고 믿고 있는 동안 다른 구조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신뢰가 그 구조의 기반이었죠.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그림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았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뒤로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죠. 한국을 단순 소비국으로 분류한 모델이 틀렸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죠.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요? 저는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리 부관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평소와 달리 노크도 없었습니다. 장 분석관님, 지금 바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입니까? GCC 걸프 6개국 대사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방금 외교 채널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국회를요? 예. 대사관이 아닙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전원이 동시에요?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대사들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것까지만 확인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직접 찾아갔다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죠. 대사가 상대국 국회를 방문한다는 건 단순한 외교 예방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6나라가 동시에요. 내용이 확인됩니까? 리 부관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GCC 국가들, 한국의 중동산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 재확인.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최우선 공급, 약속 재확인. 저는 파일을 천천히 내려놓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분석관님,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 한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은 비축유를 풀고 있고 유럽은 배급제까지 검토 중이죠. 인도는 러시아 루트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프 6개국이 한국 국회에 직접 찾아가서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유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죠. 코스피가 7% 이상 폭락했고 정부가 긴급 대응 회의를 연달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 질문이 회의실 안에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힘들다. 우리와 똑같이 호르무즈에 묶인 나라다. 그런데 걸프 6개국이 한국 국회까지 찾아가서 최우선을 약속했다. 중국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죠. 그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나가 있으십시오. 리 부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아침이 회색빛으로 깔려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적해온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놓고 봤습니다. 처음에 걸프 6개국 대사들이 서울을 방문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진까지 한국 정유사와 긴급 협의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도
저는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죠. 비공식 채널에서 한국을 전략적 우선 공급 대상으로 분류하는 논의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저는 루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이 한국을 잘못 분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을 때도 저는 여전히 머뭇거렸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도 아니었죠. 걸프 6개국 대사들이 직접 한국 국회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분석팀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팀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GCC 대사들 국회 방문건, 이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건 내부 합의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죠. 동의합니다. 류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한국도 원유 수급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죠. 쓰레기 봉투 사재기까지 벌어지는 등 일상생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7개국을 상대로 원유 대체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GCC가 그 한국의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료를 내려놓았죠. 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분석관님,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본 겁니다. 한국이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나라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취약한 나라를 걸프 6개국이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걸프 6개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왜인지를 저는 아직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른다는 사실이 22년 경력의 저를 처음으로 진짜 불안하게 만들었죠. 오늘 안으로 이유를 찾겠습니다. 전부 달려드십시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분석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돌아갔죠. 저는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한국이 중동과 맺어온 관계의 역사, 건설붐 시대의 수십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 땅에서 함께 일했던 시간들, 그 뜨거운 사막에서 함께 땀을 흘렸던 시간이 지금도 양측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 그 이후로 이어진 에너지 협력, 건설 협력, 방산 협력의 흐름까지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뭔가 다른 차원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이 중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했지만 역사는 짧았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부터 50년 가까이 중동과 함께 해온 나라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죠. 돈으로 쌓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만들어온 관계였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는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 늦게 류가 자료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장 분석관님, 오늘 GCC 대사들이 한국 국회에서 한 발언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중간쯤 읽다가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한 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개전 직후 GCC 국가에 체류 중이던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데 협조했다. 전쟁 중에도 GCC 국가들은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각별히 챙겼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협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그 순간에도 서로를 챙겼다는 이야기였죠.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태도. 한국은 중동에 1만 명이 넘는 자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GCC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GCC 국가들도 그 한국 국민들을 끝까지 챙겼죠. 저는 발언록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누가 진짜 편인지가 드러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한국은 그 순간에 GCC 국가들 곁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죠. 그리고 GCC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최우선 공급 약속이 그 기억에서 나온 것이었죠.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다. 중국은 중동에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인프라를 깔았고 자원을 샀고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했죠. 하지만 전쟁이 터진 그 순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선뜻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부터 함께 땀을 흘렸고 전쟁 중에도 서로를 챙겼고 위기가 터지자 GCC가 먼저 한국 국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시간과 진심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이었죠. 저는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죠. 중국은 돈으로 관계를 샀다. 한국은 신뢰로 관계를 만들었다. 그 문장을 쓰고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힘과 자본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부정의 증거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걸프 6개국 대사들이 직접 한국 국회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 하나가 제 22년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 회사액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한국인가? 이제 저는 그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쳐놓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죠. 중국은 돈으로 관계를 샀다. 한국은 신뢰로 관계를 만들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신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국이 50년 동안 중동과 무엇을 쌓아왔는지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저는 리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 처음부터 전부 정리해 오십시오. 1970년대부터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리 부관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전부 말씀이십니까? 전부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리 부관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밤샘의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1973년 오일 쇼크. 그해 한국은 처음으로 에너지 위기의 공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를 얼마나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직면했죠. 그 충격이 한국을 움직였습니다.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건설 근로자들의 중동 진출 현황.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누적 인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지금의 GCC 국가들 전부였죠. 한국 근로자들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항만을 짓고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그 열기 속에서요. 저는 그 자료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100만 명. 그 숫자가 가진 무게를 저는 분석관으로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동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건너가서 함께 땀을 흘렸다는 거죠. 중국이 중동에 돈을 보냈다면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차이가 5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과 중동의 협력 흐름. 건설에서 시작된 관계가 에너지로 이어졌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한국 정유사에 지분을 투자한 것,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사가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 단순히 원유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었죠. 중동이 한국 산업 안으로 직접 들어온 구조였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하나로 묶이는 방식이었죠.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흔들리는 구조.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다. 운명 공동체다. 그때 천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장 분석관님, 추가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방산 협력 부분인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가져오십시오. 천이 내민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중동 방산 수출 현황. 저는 첫 항목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납품된 천공 방공 시스템, 사우디아라비아와 진행 중인 협력 논의, 이집트, 이라크와의 추가 협의 동향,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 방산 협력, 단순 무기 거래입니까? 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지 않습니다. 현지 운용 인력을 교육하고 유지 보수 인력을 파견하고 부품 공급 계약을 장기로 묶었습니다. 한번 맺으면 쉽게 끊기 어려운 구조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 협력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상호 의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상호 의존 구조, 에너지, 건설, 방산,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고리로 엮여 있었습니다. 중동은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은 중동이 필요하죠. 그 고리가 50년에 걸쳐 조용히 단단해져 왔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그 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가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리의 단단함이 전 세계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이상입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천이 조심스럽게 파일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 전쟁 발발 직후 GCC 국가들에 체류하던 한국 국민 이송 관련 내용입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 GCC 지역에 체류하던 한국 국민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움직였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현지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GCC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이란의 공격으로 공항과 항만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한국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2번 읽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자기 나라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저는 파일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죠. 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분석관님, 이게 단순한 외교 협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먼저 챙기는 관계요. 그 관계가 지금 이 최우선 공급 약속으로 이어진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2글자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내려다 보였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놓쳐온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중동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인프라를 깔았고 자원을 샀고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 힘으로 중동을 우리 편으로 묶어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동은 묶여 있지 않았죠. 중동은 우리를 선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선택지가 생기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묶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죠. 1970년대에 함께 땀을 흘렸고 위기 때마다 함께 버텼고 전쟁이 터지자 서로를 챙겼습니다. 그 50년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GCC 대사들이 한국 국회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난 거였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위원장이었습니다. 장 분석관, 보고서 추가 내용 언제 올라옵니까? 오늘 저녁까지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가 놓친 게 에너지 구조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공식 판단입니까, 장 분석관? 예, 공식 판단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공식 판단. 그 2글자를 입 밖으로 낸 순간 무언가가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느낌이었죠.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추가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빈 종이를 꺼내 천천히 썼죠.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거래 구조가 아닌 신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70년대 건설 협력에서 시작된 이 관계는 에너지, 방산, 인적 교류로 확장되면서 50년에 걸쳐 상호 의존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단기간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가집니다. 이번 전쟁 발발 직후 GCC가 한국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챙긴 것, 그리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회를 직접 방문해 최우선 공급을 약속한 것은 이 신뢰 구조의 직접적인 발현입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 그 문장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공식 보고서에 쓴 겁니다. 22년 동안 제가 설계하고 운용해온 전략의 방향이 틀렸다는 말을요. 저는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죠. 베이징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 리 부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장 분석관님, 마지막으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GCC 대사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국과의 의회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끝나도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였죠. 위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GCC에게 단순한 에너지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달랐죠. 우리는 위기가 터지면 돈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보여주는 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리 부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부에 올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저는 이제 겨우 절반쯤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아직 보지 못했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2년 동안 이 복도를 수백 번 걸었습니다. 언제나 빠른 걸음이었죠. 결론을 가지고 있었고 판단에 확신이 있었고 다음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죠.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올렸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질문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았죠.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저는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걸프 6개국 대사들의 한국 국회 방문, 최우선 공급 약속, 전쟁 중에도 한국 국민을 챙긴 GCC, 1970년대부터 쌓아온 50년의 신뢰, 방산협력으로 엮인 장기구조. 이것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그림 안에서 아직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한국은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중동과 관계를 잘 맺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중동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진 이 순간 GCC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최우선을 약속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리 부관을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겠습니다. 한국이 중동과의 관계에서 위기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오십시오. 과거 위기 때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리 부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자료를 들여다봤죠. 그날 오후 리 부관이 자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0년 걸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은 의료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전투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현지로 건너가서 부상자들을 치료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재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다시 중동 땅에서 일했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한국은 자이툰 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전투 임무가 아닌 평화 재건 임무였습니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닦았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일했죠.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한국은 총이 아닌 삽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총이 아닌 삽. 저는 그 표현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중동에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돈을 들고 갔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갔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보냈고 손을 보냈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신뢰의 차이로 이어진 거였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 내전이 터지자 한국 정부는 즉각 교민 철수 작전에 나섰습니다. 군 수송기와 해군 함정을 동원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한국 교민만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지에 있던 다른 나라 국민들도 함께 태웠습니다. 중국인도 있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불편한 감각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 부관, 이 리비아 사태 당시 중국 대응 내용도 있습니까? 리 부관이 자료를 뒤적이다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있습니다. 중국은 당시 자국민 3만 5천 명을 철수시키는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군함과 전세기를 동원한 대규모 작전이었죠.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자국민 보호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 차이가 뭡니까? 리 부관이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데려오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함께 챙겼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을 데려오는 데 집중했죠. 규모는 중국이 훨씬 컸지만 함께 챙겼다는 기억은 한국이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챙겼다는 기억. 저는 그 문장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외교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죠. 어느 나라가 위기의 순간에 곁에 있었는지, 어느 나라가 함께였는지, 그 기억이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서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최근 자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의료 지원 현황, 한국 의료진이 중동 각국에서 활동한 기록들, 한국 NGO 단체들의 중동 지원 활동.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현장에 있었습니다. 돈만 보내는 게 아니었죠.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한국은 GCC 국가들의 체류 중인 자국민 1만 명의 안전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GCC 국가들도 한국을 도왔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관계가 위기의 순간에 작동한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야경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중국은 중동을 전략적 자원으로 봤습니다.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파트너로 봤습니다. 함께 가야 할 대상으로 봤죠. 그 시각의 차이가 50년 동안 쌓이면서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천이 들어왔습니다. 장 분석관님,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GCC 대사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하면서 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와 무고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요. 단순히 원유 공급 얘기만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트너. 그건 단순한 에너지 협력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함께 입장을 내고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라는 뜻이었죠. GCC는 한국을 그런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사고 파는 거래 상대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나라로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한테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한테는 없었다. 중동의 왕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찾아간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중동에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그 신뢰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저는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자원으로 보지 않았다. 파트너로 봤다. 그 차이가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 드러났다. 그 문장을 쓰고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힘과 자본이 세상의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끌고 돈이 많은 나라가 관계를 주도한다고 믿었죠. 그 믿음 위에서 저는 중국의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중동에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사들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믿음이 절반만 맞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힘과 자본은 관계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건 다른 것이었죠. 위기의 순간에 곁에 있었는지, 함께 땀을 흘렸는지, 상대방을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 봤는지, 그것이 진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지금 이 순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베이징의 야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천만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불빛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온 방식이 맞는 방식이었는가?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인정이 22년의 경력을 가진 저에게서 나오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생각이 자리를 잡자 이상하게도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었죠.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담겨야 했죠. 저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에너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줍니다. 자본과 인프라 중심의 접근이 아닌 인적 교류와 상호 의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신뢰 외교입니다. 이 모델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쌓아온 관계만이 위기 상황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중동과의 관계를 재설계한다면 지금까지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다시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쉬운 말이 아니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직면하는 것. 그게 분석관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의 베이징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죠. 저 빛들을 지키는 방법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이건 단순한 전략 수정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읽어온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떤 나라인지를요. 저는 리 부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정리해 오십시오. 에너지나 외교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요. 리 부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건 에너지 분석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게 핵심입니다. 리 부관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원유 수급량, 공급 루트, 비축 규모, 가격 변동성. 그 숫자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숫자 너머에 무언가를 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분석관으로서 맞는 일인지 아닌지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눈앞에 쌓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리 부관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저는 이 내용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기본 배경 지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맥락으로 읽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것은 잿더미였죠.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67달러.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70년 만에 450배가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자원이 없으니 사람이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계로 내보냈습니다. 광부를 독일로 보냈습니다.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습니다. 건설 근로자를 중동으로 보냈죠. 그들이 번 외화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돈이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뭔가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원이 없었고 땅이 좁았고 인구는 많았죠. 그러니 세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생존의 논리가 한국을 세계로 향하게 만들었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드는 방식을 체득하게 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이미 여러 번 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읽혔죠. 한국이 중동으로 간 건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사막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지만 함께 땀을 흘렸죠. 그 경험이 양쪽 모두에게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한국인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멀리서 건너와서 불평 없이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창한 요구도 없었고 정치적 압박도 없었죠.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상이 수십 년에 걸쳐 쌓였습니다. 저는 리 부관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일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까? 갈등이나 분쟁 같은 거요. 리 부관이 자료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사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한 사례, 위기 상황에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사례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게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죠.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50년에 걸쳐 쌓이면서 지금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했죠. 그 위기에서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집에 있던 금부치를 가져나와 나라에 바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분석관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금 모으기로 외채를 갚는다는 건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 상징이 가진 힘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 그 결속이 한국을 3년 만에 위기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움직이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내부에서도 그랬고 외부에서도 그랬죠. 중동에서 위기가 터지면 한국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국민이 위협받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챙겼죠. 그리고 상대방이 위기에 처하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었죠. 저는 천천히 자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국가를 숫자로 읽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군사력, 에너지 보유량, 외환 보유고, 그 숫자들의 크기가 국가의 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잡히지 않는 것, 위기의 순간에 어떤 나라인지가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국가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크지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자원도 없죠.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무너지지 않는 힘, 함께 버티는 힘, 그리고 상대방을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천이 들어왔습니다. 장분석관님, 방금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GCC 대사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하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난 뒤 중동 재건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재건 사업, 그건 지금 이 위기가 끝나도 한국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위기가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었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중동 재건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던 것처럼 이번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도 한국이 다시 중동 땅에 설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한층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베이징의 아침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죠. 저는 그 새벽빛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정리해온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짚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원으로 만들었죠. 시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았죠. 그 과정이 50년에 걸쳐 쌓이면서 지금의 한국이 됐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터지고 전쟁이 터지고 세계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 GCC가 먼저 찾아가는 나라가 된 거죠. 저는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데이터와 숫자로 세상을 읽었다. 강한 나라가 이기고 돈이 많은 나라가 관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힘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위기의 순간에 곁에 있었던 나라에게 돌아갔다. 한국은 5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무거웠던 거겠죠. 하지만 일단 인정하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알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분석관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보고서였죠. 이번엔 과거를 분석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쓰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쓰기 시작했죠. 우리가 중동과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려면 출발점을 바꿔야 합니다. 중동을 확보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시각에서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보는 시각으로요. 그건 단기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일관되게 쌓아가야 하죠. 한국이 5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문장이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22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읽어온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죠. 지금 바꾸지 않으면 22년 뒤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아침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빛 속에서 오늘도 수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것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을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숫자 너머를 봐야 했죠. 관계를 봐야 했습니다. 신뢰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복도로 나섰죠. 상부에 올려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받아들여질지 모릅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바꾸자는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맞는 방향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는 방향을 처음으로 보여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읽어온 남자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는 군사 강국도 아니었고 산유국도 아니었죠. 자원 하나 없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50년 동안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이 순간, 중동의 왕들이 그 나라 국회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